내 이름은 김서지. 올해 62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동네에 남편과 둘이 살고 있지만 제 인생에도 누구에게 말 못할 굴곡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울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누군가의 시선. 그 시선이 더 이상 가족의 것이 아니게 느껴졌던 순간, 그것이 저를 무너뜨린 시작이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사업 실패로 인해 한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없고 아이들 학원비도 밀리던 그 시절,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남편의 형님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 이름으로 전세금 넣어줄게. 내 동생 가족인데 이럴 때 못 도우면 내가 형이냐. 그 한마디에 숨이 쉬어졌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아주버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저희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남편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요. 아주버님은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늘 큰 소리 한 번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그 눈빛이 바뀌기 시작한 건 마치 제 존재가 가족의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말이에요. 사람의 감각은 생각보다 정직하더라고요. 그 시선은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저는 제 안의 균열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촌들과 오랜만에 술잔을 나누며 흥에 겨워 있었고 아이들은 과일을 먹겠다고 주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주버님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 씨 손은 참 곱네요. 세월이 흘러도 손은 안 변하네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귤 껍질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예전부터 자주 저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어넘기려 했어요. 그저 예전처럼.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귤을 손에 쥐어들이는 순간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눈빛, 가족의 보호자 같던 그 시선이 아니라 어딘가 더 깊고 무거운 욕망이 섞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심장이 철컥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써 웃으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는데 그의 손이 제 손등 위로 살며시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서진 씨 참 예쁘다고 생각 많이 했어요. 단정하면서도 매력적인 게 참 보기 좋아요. 그 순간 제 뇌리에 고백이라는 단어가 스쳤습니다.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형, 여기 앉아요. 우리 한 잔 더 해야죠. 아주버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이따 마저 이야기해요. 서진 씨, 그 말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폐 속으로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귤 껍질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착각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아주버님의 마음이 선을 넘은 걸까? 이런 질문조차 제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었으니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걸 아주버님도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형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그렇게 흘러주진 않더군요. 남편은 제주로 출장을 떠났고 아이도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엔 저 혼자였죠. 그런데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오후 6시가 조금 지나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아주버님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근처에 일 있어서 들렀어요. 혹시 얼굴 볼 수 있을까 해서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깔린 감정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멈췄습니다. 그래도 아주버님인데 그 은혜가, 그 도움의 기억이 제 결정을 자꾸 막았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식탁에 앉더니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냈습니다. 가족 모임 때 가져온 건데 그날 못 열었잖아요. 오늘 딱 한 잔만 같이 마시죠. 전에도 같이 술을 나눈 적이 있었기에 그게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절도 모호해졌습니다. 와인잔이 제 앞에 놓였고 그 안에 담긴 붉은색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잔은 짧은 안부, 두 번째 잔은 예시하기, 세 번째 잔부터는 아주버님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서진 씨, 예전보다 훨씬 예뻐지셨어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재수 씨 같은 분이 태진이한테는 아까워요. 사람이 너무 무심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냥 같이 있어 줄 수 없나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냥 같이만 있어줘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을 향한 일방적이고도 폭력적인 감정의 표출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내려놓고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반복해서 울리는 말, 그 손목을 잡던 감각, 눈동자에 담긴 확신. 이건 아니야. 그렇게 저는 제 안에서 문 하나를 걸어 잠갔습니다. 그가 다시 찾아오리라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식탁 위에는 남편이 챙겨놓은 토스트와 달걀 프라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어제 고생했지. 지우도 생일 파티 너무 좋아하더라. 형은 마지막에 조용히 나가더니 아직도 연락이 없대. 남편은 무심하게 말을 이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아주버님은 조용히 나갔던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은 뒤 떠났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품고 있었던 건 두려움이었고 혼란이었고 그리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아주버님은 종종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자 한 줄. 어제는 미안했어요. 저도 이성을 잃었네요. 하지만 나만 그런 건 아니었죠. 그 문장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과로 시작됐지만 끝에는 다시 저를 끌어들이는 말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었죠 라는 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틈을 준 걸까? 내가 웃었으니까? 내가 거절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문득문득 그날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샤워기 물줄기 아래 서 있으면 갑자기 숨이 막히고 그의 손길이 내 몸 어딘가를 훑고 지나가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머리로는 잊고 싶은데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그날의 기억을 지워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날의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의 문자는 끊임없이 저를 과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집 앞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떠날 때까지 불도 켜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일상 속에서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아무것도 들키지 않으려 늘 웃는 얼굴을 연습했고 식탁 앞에 앉아도 손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무 일도 없었어. 그저 나쁜 꿈이었어.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주버님의 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어느 날은 새벽 1시,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무심하게 안부 인사처럼 도착하곤 했습니다. 서진 씨, 요즘은 좀 어때요? 그날 이후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저 얼굴 한 번만 보면 좋겠어요. 문자엔 늘 미안하다는 말이 함께 있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듯한,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는 듯한 말투. 그럴 때마다 제 손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도 끝내 아무 답도 쓰지 못하고 그냥 화면을 꺼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래 숨어 있었으니까요. 책도 빌리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한두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시선 하나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주버님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봉투를 손에 들고 익숙한 웃음을 짓고 있었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니, 요동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들어와 제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서진 씨, 일부러 따라온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냥 요즘 많이 지쳐 보이셔서요. 말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카페 안이 숨막히게 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진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카페를 빠져나와 골목길을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은 떨렸습니다. 내가 거절했는데도 왜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왜 나는 그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제 자신을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이후에도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은 누르지 않고 현관 앞에 조용히 서 있다가 문자를 보내고는 잠시 뒷차를 타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샤워할 때면 문득 문 밖 인기척에 귀를 기울이고 거울을 볼 때면 스스로의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잊혀진 줄 알았던 기억이 기어이 다시 떠오르 그날의 감각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되살아났습니다. 커피를 따르다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다가 심지어 아이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제 안의 불편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스스로를 자꾸 책망했습니다. 내가 그날 조금만 더 단호했더라면, 그날 아이의 문을 열지 말았더라면, 내가 눈빛을 애초에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감정이 정말 아주버님 혼자만의 책임일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너무 오래 그를 고마운 존재로만 봐왔던 탓일까요? 그의 도움, 그의 배려, 그의 조용한 친절이 저에게도 어쩌면 안도감을 줬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정말 피해자인가? 아니면 어딘가에서는 이 감정을 방관한 가해자이기도 했던 걸까? 어느 날 밤에 혼자 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한 줄에 제 심장이 다시 떨렸습니다. 미움도 두려움도 그리고 아주 미세한 안타까움조차 느껴졌습니다. 이런 감정도 내가 느끼면 안 되는 걸까? 이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그를 미워하고 싶은데, 그에게 완벽히 긍을 돌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감정이 제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고백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저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에게 말하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잃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도, 신뢰도, 그리고 제 스스로의 삶도.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그의 그림자를 견디며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와 남편 사이에서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제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어디 아파? 눈빛이 좀 힘들어 보여.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냥 잠을 좀 못 잤어. 그 웃음이 얼마나 서툴렀는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외근으로 늦는다고 했고 아이도 친구 집에 놀러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집 안엔 저 혼자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그 고요한 저녁이 그날따라 너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휴대폰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서진 씨, 오늘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한 번만 보면 돌아갈게요.
그는 여전히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저 문자만 보낸 채 현관 앞에 조용히 서 있었던 겁니다. 커튼을 살짝 들추어 보니 그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문을 열면 안 돼. 그 사람은 이미 선을 넘은 사람이야. 하지만 정말 단 한 번만일까? 오랫동안 고요히 서 있던 그는 결국 돌아서려는 듯 움직였고, 그때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딱 5분만.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짧은 침묵. 저는 차를 내왔고 그는 그것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왜 자꾸 나를 밀어내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는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당신의 눈에서 망설임을 봤어요. 그게 저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나를 향한 욕망도, 정당화도, 그리고 무언가 착각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버니, 그건 당신만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안 올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저는 거실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두려움, 분노, 심, 그리고 안도감. 이제 정말 끝난 걸까?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문득문득 그의 문자는 도착했고 저는 그저 그것을 지우지도 답하지도 못한 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죠. 당신이 나를 지워도 나는 평생 못 지울 거예요. 그 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지우지 못하는 기억. 그리고 어쩌면 나도 잊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따뜻했던 순간.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죄인지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아주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이 갑자기 아파트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간대. 회사도 그만둔다고 하더라.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쳐 보이긴 했대. 뭐 형도 나름 힘든 일이 있었나 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정말 떠나는 걸까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정리하고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허전함은 그가 제게 남긴 감정이 단지 공포와 불쾌함만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죄였습니다.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흔들었고 저는 흔들렸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고, 그저 나쁜 꿈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았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고 감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틈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나로 돌아가고 싶다. 그 한 줄을 바라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누구에 대한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위해 제 자신을 용서하기 위한 긴 울음이었습니다. 이야기 끝이 보이기 시작하자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아직도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남긴 그림자에 더 이상 붙잡혀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 한번 받아볼까? 그냥, 요즘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어. 남편은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우리 같이 해보자. 그 다정함이 제 등을 한 번 더 떠밀었습니다. 아직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한 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회피가 아니라 회복을 향해 가야 하니까요. 남편과 함께 상담을 시작한 건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담실 소파에 앉아 손끝을 감싸 쥔 채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러자 상담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하셨습니다. 서진 씨, 지금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미워요.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 이미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몇 가지 실천 과제를 주셨습니다. 첫째, 그날의 일을 사건으로 이름 붙이기. 그 안에서 나의 감정을 적어보기. 셋, 그 감정 중 어느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 지금의 시선으로 정리해 보기. 이 과정을 거치며 저는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시선, 그의 손끝, 그날의 벽면 촉감, 그 모든 기억이 여전히 선명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혼자서 거울을 보며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나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감정들, 그리고 그걸 죄책감으로 덮으며 스스로를 더 깊이 숨기려는 마음. 그게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든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던 걸 굳이 내 탓으로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가 흔들렸던 감정도, 내가 도망치지 못했던 순간도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서진아, 수고했어. 넌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비로소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일상은 여전히 조용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출근할 때 인사를 건네고 아이는 등교하며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아침 밥상, 따뜻한 커피 한 잔, 햇살 스며드는 것이,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고 모든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 속에 숨어 있던 제 감정들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제가 원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졌던 감정의 소용돌이도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반응할 수 있었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선택의 힘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볼 때면 그 안에 비친 제 얼굴이 이제는 조금 덜 낯설어졌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저를 다시 믿어보기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런 멘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삶은 실수와 회복의 반복입니다. 가끔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실수였, 아니었든 내가 그 안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그건 분명 회복이 필요한 감정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분들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 도망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불을 개고 아이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출근 인사를 배웅하며 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루하루 속에서 조금씩 진짜 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변화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